저 얼굴이 설마 수연이? 이 말을 돌바닥에 찍으며 구걸하던 여인이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에는 비단 남색 치마 저고리를 단정히 차려입은 조선 제1의 거상 정대행수가 차갑고 고요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10년 전 이 여인이 만삭의 몸으로 한겨울 눈보라 속에 내쫓았던 바로 그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겠습니까? 눈밭에 버려진 그 여인이 조선 팔도를 호령하는 거상이 되어 돌아올 줄을. 과연 이들의 앞날엔 어떤 기막힌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재미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인생 전상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한양에서 하루 반나절을 말을 달려야 닿을 수 있는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 고을 한가운데 기와를 얹은 반듯한 집이 한 채 있었지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들은 목소리를 낮춰 수군거렸습니다. 권씨 집 며느리 팔자가 좋다더니 이야기 들어보면 더 기가 막히다네. 조용히 해. 박씨마님 귀에 들어가면 우리까지 봉변이야. 그 집 며느리의 이름은 정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의 아버지는 의원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기울어도 아버지는 딸에게 약초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지요. 어떤 풀뿌리가 약이 되고 어떤 잎이 독이 되는지를 수연은 손바닥 보듯 꿰뚫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배탈이 나거나 열이 오르면 아버지보다 수연을 먼저 찾을 정도였지요.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공평하지 않은 법입니다. 아버지가 폐렴으로 눕고 약값이 바닥나고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던 해였습니다. 수연의 나이 20이었지요. 바로 그 무렵 중매쟁이 할미가 찾아왔습니다. 신랑이 좀 묻어나기는 해도 집안이 튼실하다네. 어머니 박씨마님이 좀 엄하다고는 하지만 시어머니야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겠어. 수연은 알았습니다. 이 결혼이 사랑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아버지의 약값을 댈 수 있다면, 죽어가는 아버지에게 따뜻한 방 한 칸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요. 수연은 눈을 질끈 감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씨는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체구가 크고 두터웠으며 작은 눈 속에는 늘 날카로운 의심이 번뜩였습니다. 며느리를 부를 때는 이름 대신 반드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버릇이었지요. 이년아 혹은 저것이. 수연이가 그 권씨 집안 문지방을 넘어선 첫날부터 시집살이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년아, 물독이 비었다. 당장 길어오지 못하겠느냐? 죽맛이 이게 뭐야? 의원 딸이면 뭐하나? 재산 한 푼 없이 들어온 것이 어디서 고개를 쳐들어?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반박하지 않았지요.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있었으니까요. 격한 감정이 몸을 해친다는 것을. 그래서 이 여인은 마음속으로 숨을 고르고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도록 다잡으며 그 집 살림을 묵묵히 꾸려 나갔습니다. 남편 권재원 이야기를 하자면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무 사람도 아니었지요. 얼굴이 반반한 축에는 들었으나 그의 말에는 자기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옳다 하면 옳고 아니다 하면 아닌 사람이었지요. 수연이 억울함을 하소연하면 재원은 눈을 피했습니다. 시선을 벽 어딘가에 걸어두고 한숨을 한 번 내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부였지요. 어머니 말씀이 옳은 것이겠지. 수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서늘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곧 배가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속으로 다짐했지요. 이 아이만큼은 내가 지켜내리라.
혼이 난 지 2년이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그해 동지서 딸은 유달리 매서웠습니다. 우물가에 물이 새벽이면 꽁꽁 얼어붙었고 대또리의 집신 한 짝이 밤사이에 얼음덩이가 되는 날이 이어졌지요. 어른들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이런 겨울은 처음이요. 그날도 수연은 새벽 달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만삭이었습니다. 배가 하도 불러 발끝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지요. 허리가 꺾일 듯이 아팠고 발목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만삭의 여인은 달아빠진 솜저고리를 껴입고 말랫감을 안고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전날 밤 명을 내렸기 때문이었지요. 내일 아침 일찍 사랑채 이부자리를 빨아 널어라. 손님이 오신다. 수연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님, 소녀가 요즘 몸이 많이 무거워서. 다음에 박 씨가 버럭 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 배가 좀 부르면 살림에서 면제라도 된다는 게냐. 당장 하라면 해.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니 물 위에 얇게 얼어붙은 얼음이 와작 깨졌습니다. 손끝이 칼로 베이는 듯이 시어왔지요.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등 뒤로 파고들었습니다. 수연은 이불오청을 힘껏 비틀었습니다. 찬물이 소매를 타고 팔꿈치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손가락이 붉게 부어올랐고 감각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지요.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마치지 못하면 오늘 저녁도 어떤 고함이 쏟아질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몸 안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느낌이 왔습니다. 심장이 벌떡거렸습니다.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뜨거운 열기가 물결처럼 훑고 내려갔지요.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이불오청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수연은 비틀거리다 돌담을 한 손으로 짚었지요. 이것이 화병이 터진 것이구나. 수연은 스스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일러준 것이었지요. 오랜 세월 속으로만 삭히던 서름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몸속의 열기가 한꺼번에 터져 오른다고. 그렇게 되면 온몸에 붉고 선명한 꽃 모양의 반점이 피어난다고. 치명적인 병은 아니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며칠 쉬면 가라앉는 것이었지요. 다만 그 붉은 반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날 오후 사달이 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온 시어머니 박 씨가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온몸에 가득 핀 붉고 선명한 반점을 보았지요. 순간 방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두 눈이 찻종보다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돌림병이다. 수연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닙니다. 이것은 돌림병이 아니라 오랜 화병이 몸 밖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소녀 아버지가 의원이셔서 소녀가 잘합니다. 이틀만 따뜻하게 쉬면 인연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야. 박 씨가 수연의 말을 잘라냈습니다. 소매로 코와 입을 틀어막으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섰지요. 재원아, 당장 이리 와봐라.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수연의 모습을 본 재원의 얼굴도 굳어버렸습니다. 수연은 몸을 일으키며 간청했습니다. 낭군, 이것은 돌림병이 아닙니다. 붉은 반점은 화병 때문에 생긴 것이고 이틀에서 사흘 안에 반드시 사라집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재원이 수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연에게는 그 침묵이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지요. 재원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옳은 것이겠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박 씨가 발을 굴렀습니다. 돌림병이 든 년을 어찌 이 집에 들인단 말이냐.
저것이 온 집안 식구를 다 잡아 죽이려 드는 게야. 당장 저것을 끌어내어라. 어서, 어머님, 뱃속의 아이가. 그 뱃속의 것도 이미 병이 든 것이겠지. 끌어내. 지금 당장. 수연은 마지막으로 남편을 보았습니다. 재원은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몸종들이 수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수연은 버티다 결국 문지방 너머로 밀려났지요. 솜이불 한 채가 등 뒤로 던져졌습니다. 그것이 권씨집이 수연에게 내어준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광 대문이 닫혔습니다. 수연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사방에서 칼바람이 쏟아졌고 눈발이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하늘은 새까맣고 길은 눈에 덮여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요. 아기야. 수연은 두 손을 배 위에 얹었습니다. 불러온 배 속에서 아기가 꼼지락거렸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단 한 방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손등으로 닦아내고 입술을 다물었지요. 울지 마라, 울면 몸이 식는다. 아버지가 늘 그랬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 그 자리에서 체온이 빠져나간다고. 수연은 솜이불을 어깨에 두르고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는 것은 딱 한 가지였지요. 걸어야 한다는 것. 걸음을 멈추면 죽는다는 것.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길을 만삭의 여인은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바람이 등을 밀치고 눈발이 시야를 막았습니다. 발이 어느 순간부터 감각을 잃었습니다. 배 아래로 묵직한 통증이 밀려오기 시작했지요. 아직 아니다. 아직은 안 된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였습니다. 수연은 눈 위에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눈이 뺨에 닿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이 오히려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기야, 미안하다. 눈이 감겼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이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쪽에서 노란 불빛 하나가 깜박였습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었지요. 횃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사이로 굵고 카랑카랑한 여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왔습니다. 야, 거기 눈밭에 뭔가 있다. 빨리 와봐라. 실로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눈밭에 홀로 쓰러진 여인 하나. 그 여인을 향해 다가오는 따뜻한 불빛 하나. 그 불빛이 수연의 긴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찾아온 온기였습니다. 횃불이 가까워졌습니다. 눈밭에 쓰러진 수연 곁으로 두꺼운 무명 속옷을 껴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앞장선 이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당당하고 빠르기가 마치 장수 같았지요. 횃불을 번쩍 들어 올리며 눈밭에 쓰러진 수연의 얼굴을 비추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소리쳤습니다. 만삭이다. 어서 들어. 막사로 뛰어. 여자의 이름은 최행수였습니다. 조선 팔도를 누비는 큰 상단의 우두머리였지요. 모르는 길이 없고 모르는 물건이 없으며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그 최행수가 바로 그날 밤 그 눈밭을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막사 안은 따뜻했습니다. 한가운데 피워놓은 숯불이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고 두꺼운 천으로 만든 벽이 바깥의 눈보라를 막아주었지요. 상단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뜨거운 물을 끓이고 누군가는 두꺼운 이불을 펼쳤습니다. 수연은 그 온기 속에서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 보이는 것은 불빛이었습니다. 주황빛 숯불, 그 다음은 사람들의 얼굴이었지요. 낯선 얼굴들이었으나
하나같이 걱정스럽고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그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배 아래로 강렬한 통증이 몰아쳤습니다. 파도처럼. 쉬지 않고 수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 안 된다고 했는데 아기가 나오려 한다. 그날 밤 막사 안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막사 안에 있던 상단 사람들이 하나같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울음소리가 눈보라 소리를 뚫고 울려 퍼지자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이 쏟아졌지요. 최행수가 아이를 받아 포대기에 감쌌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품에 조심스럽게 안겨주었지요. 아들이요. 수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흐느낌도 없었지요. 다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수연은 갓 태어난 아이 이마에 천천히 입술을 갖다 댔습니다. 살았구나. 우리 둘 다 살았구나. 아이의 이름을 강이라 지었습니다. 강물처럼 굳세게 어떤 바위에도 부딪혀 흘러가라는 뜻이었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최행수는 수연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것이 역력했지요. 그러나 그 큰 눈 속에는 피곤함보다 다른 무언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호기심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요? 정수연이라 하옵니다. 어디서 왔소? 수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지요. 갈 곳이 없어진 사람입니다. 최행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두꺼운 팔짱을 끼고는 불쑥 말했지요. 손이 어떻게 된 거요? 빨래하다가 얼었소.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행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새벽에 빨래를 하다가 한겨울 눈보라 속으로 쫓겨난 여자. 그러곤 갈 곳이 없어졌다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접어버린 여자 최행수. 최행수는 사람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장사를 하며 갈고 닦은 눈이었지요.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단 사람들이 말렸지만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지요. 신세를 지고 있으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상단이 인근 장터에 들렀을 때였지요. 한 약재 장수가 싱글벙글 웃으며 최행수에게 인삼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행수님, 이번에 좋은 인삼이 많이 들어왔소이다. 한 뿌리 한 뿌리 직접 골라온 상등품이요. 최행수가 꾸러미를 받아 들고 들여다보는데 뒤에 서 있던 수연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행수님, 그것은 인삼이 아닙니다. 장터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약재 장수의 얼굴이 굳었지요. 최행수가 수연을 돌아보았습니다. 수연은 꾸러미에서 뿌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냄새를 맡고 단면을 살피고 잔뿌리를 손끝으로 훑었지요. 그리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도라지입니다. 인삼 모양으로 손질해서 볕에 말린 것이지요. 냄새가 다르고 단면의 결이 다르고 잔뿌리의 방향도 다릅니다. 약재 장수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꾸러미를 낚아채려 했지만 최행수의 굵은 손이 먼저였지요. 이 사람이... 이 최행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단 사람들이 수연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상단이 다음 고을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지요. 부하 하나가 바다에서 나는 미역과 비슷한 청각을 국에 넣었습니다. 며칠 전 항구 마을에서 사온 것이었지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최행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행수님! 상단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행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갔지요. 숨도 많이 거칠었습니다. 수연이 달려왔습니다. 이 여인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최행수의 손목을 잡아 맥을 짚었습니다. 눈꺼풀을 살폈습니다. 입냄새를 맡았지요. 그리고 부엌 쪽으로 빠르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국에 뭘 넣었습니까? 청각을 넣었는데요. 그 청각 색깔이 어떠했습니까? 혹시 군데군데 검은 빛이 돌지는 않았습니까? 부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랬던 것도 같습니다만 상한 것이었습니다. 청각이 상하면 도끼가 생깁니다. 무가 있습니까? 당장 무즙을 내어 오십시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수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즙이요. 지금 당장. 그 목소리에 모두가 움직였습니다. 무즙을 받아든 수연은 최행수의 등을 받쳐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천천히 무즙을 먹였지요. 최행수는 처음엔 삼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모금 한 모금 천천히 먹었습니다. 이제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파랗게 질렸던 입술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지요.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최행수가 눈을 떴습니다. 막사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최행수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연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살았소. 수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행수는 한참을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굵고 강한 눈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고였습니다. 당신은 의원이요? 아버지가 의원이었습니다. 그 아버지한테 다 배웠소. 네, 최행수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지요. 내 딸이 되어주겠소. 막사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최행수가 껄껄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막사 전체를 가득 채웠지요. 그날부터 수연은 최행수의 양녀가 되었습니다. 최행수는 딸에게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이 값어치가 있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신뢰를 어떻게 쌓는지를 하나하나 일러주었지요. 수연은 배우는 속도가 남달랐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은 절대 잊지 않았고, 한 번 본 것은 바로 자기 것으로 만들었지요. 그리고 강희는 포대기 속에서 엄마의 등에 엎여 조선팔도를 함께 다녔습니다. 장터의 소란한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상단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었지요. 어느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은 막사 밖에 앉아 강희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수연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수연은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잘 왔다, 강희야. 수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권씨 집에 시집 온 이후 처음으로 짓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강희가 포대기에서 나와 걸음마를 떼던 해가 지나고 아이가 옹알이 대신 또렷한 말을 내뱉던 해도 지났지요. 그렇게 한 해, 2해, 3해가 쌓였습니다. 수연은 쉬지 않았습니다. 최행수의 곁에서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어느 땅에서 어떤 물건이 나는지를 익혔습니다. 어느 계절에 어느 장터가 열리는지를 외웠지요. 사람의 눈빛을 읽는 법, 말의 빈틈을 잡는 법, 긍정이 무르익는 순간을 감지하는 법을 몸으로 터득했습니다. 최행수는 흐뭇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30년 걸려 배운 것을 이 아이는 3년 만에
다 가져가는구먼. 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여름 조선 북쪽 지방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논바닥이 갈라지고 곡식이 여물기도 전에 다 들어갔지요. 굶주린 백성들이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수연은 최행수에게 청했습니다. 곡식 창고를 풀겠습니다. 최행수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팔면 지금 당장 큰 이윤이 남을 때인데.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굶는 사람들이 훗날 우리 상단의 손님이 됩니다. 사람이 살아야 장사도 삽니다. 최행수는 잠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하거라. 수연은 그날로 창고를 열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지요. 포대기 하나에 쌀 한 되씩. 아이가 있는 집에는 2되씩. 소문이 퍼졌습니다. 최상단의 그 젊은 행수가 곡식을 풀었다더라. 어질고 의로운 사람이야. 그 소문은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사람들의 입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최행수가 수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손으로 커다란 장부 하나를 수연의 앞에 밀어놓았지요. 이제 내 것이다. 수연이 눈을 들었습니다. 상단 전체를 맡아라. 나는 뒤에서 돕겠다. 그날부터 수연은 정대행수라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상단의 최고 우두머리가 된 것이지요.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우두머리라니 하고 말이지요. 그러나 수연이 1번, 2번 거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고 난 뒤에는 아무도 다시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았습니다. 정대행수 그 이름이 조선 팔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큰 시장의 한가운데 수연의 상단이 털을 잡았습니다. 비단과 약재와 도자기가 쌓였고 멀리 다른 나라에서 건너온 물건들도 수연의 손을 거쳐 팔려나갔지요. 장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정대행수가 나왔다. 그 한마디면 장시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었지요. 수연은 그 길을 천천히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비단 남색 치마 저고리를 단정히 차려입고 청자빛 비녀 하나를 수평으로 꽂고 2 손을 앞에 곱게 모은 채로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권씨 집 앞마당에서 박씨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그 여인이 이제 조선 제1의 장씨 한가운데를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이었습니다. 수연이 모르는 곳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었지요. 권씨 가문 이야기였습니다. 수연을 내쫓은 뒤 박씨는 한동안 일쓱하게 살았습니다. 며느리를 내쫓은 것이 잘한 일이라 믿었고 아들 재원은 여전히 어머니 말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집 안에는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살림을 꾸리던 손길이 사라진 것이지요. 박씨는 새 며느리를 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집안에서 골라야지. 재산 있고 뒷배 튼튼한 며느리를 집에 들여야지. 그래야 우리 집이 더 일어서지.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중매쟁이였지요. 마님 딱 맞는 처자가 있사옵니다. 역관의 딸이옵니다. 역관이란 나라의 통역을 맡는 벼슬아치로 재산이 여간이 아니지요. 처자도 얼굴이 반반하고 살림 솜씨도 좋다 하옵니다. 박씨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역관의 딸이라고? 새 며느리가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내린 여자는 중매쟁이 말대로 얼굴이 고왔습니다. 비단 저고리에 금빛 놀이개를 달고 걸음걸이도 우아했지요. 박씨는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임소화라 했습니다. 눈웃음이 고운 여자였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공손하고 남편 앞에서는 한없이 살갑게 굴었지요. 박씨는 새 며느리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역시 집안이 다르면 사람이 달라. 그러나 임소화는 낮에는 살뜰한 며느리였으나 밤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새 며느리가 들어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임소화가 남편 재원에게 다가왔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지요. 여보, 저기 사실은 친정에서 조금 빌린 돈이 있는데 먼저 갚아야 해서요. 얼마 되지 않아요. 재원은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정 아버지 사업이 잠깐 어려워졌대요.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또 다음 달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친구가 좋은 곳에 돈을 넣으면 3배로 불어난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재원은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새 며느리가 하는 말이면 무엇이든 옳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돈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재원이 장부를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지요. 집 안의 세간을 살펴보니 값 나가는 물건들이 하나씩 사라져 있었습니다. 소화야, 이게 어찌 된 것이냐? 임소화는 눈을 깜박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아들 재원이 어머니 박 씨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 씨는 오히려 아들을 나무랐지요. 내 아내를 못 믿겠다는 게냐? 역관 집안 딸을 의심하다니 내가 제정신이냐?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재원이 눈을 떴을 때 임소화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재원이 벌떡 일어나 장롱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집 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값 나가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땅 문서도, 집 문서도,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은자꾸러미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여자는 밤새 짐을 싸서 떠나버렸습니다. 역관의 딸이 아니었지요. 노름판을 전전하던 사기꾼이었습니다. 권씨 가문의 재산을 노리고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었지요. 어머니. 아들 재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씨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임소화가 권씨 집 이름으로 사방에 빚을 져놓고 도망쳤기 때문이었지요. 집이 팔렸습니다. 세간이 팔렸습니다. 반듯하던 기와집이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박 씨와 재원은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기와집 대문 앞에 서서 이제 자기 것이 아닌 그 대문을 바라보던 박 씨의 얼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오만함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갑고 텅 빈 허탈함이었지요. 겨울이 왔습니다. 박 씨와 재원은 남의 처마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밥은 동량으로 때웠지요. 그 반듯하던 박 씨 마님이 헐어빠진 옷을 걸치고 손을 내밀며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짓대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양의 어질기로 소문난 큰 장사꾼이 있다더라. 정대행수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곡식도 나눠주고 억울한 사람들 돕는다고 하더만. 그 대행수한테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면 살 길을 찾아준다던데. 박 씨가 눈을 들었습니다. 재원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박 씨와 재원은 한양장시 안쪽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정대행수의 상단이 있다는 곳을 향해서였지요. 박 씨의 걸음이 느렸습니다. 다리가 성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마음이 더 무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단의 큰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지기가 내다보았지요.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박 씨의 쩌렁거리던 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작고 낮게 간신히 말이 나왔습니다. 자비롭기로 소문난 정대행수를 뵙고자 합니다. 구제를 청하러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씨와 재원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다가 안채 쪽 툇마루에서 걸어 나오는 한 여인을 마주쳤습니다. 비단 남색 치마 저고리에 고급진 청자빛 비녀 하나, 반듯한 걸음걸이. 박 씨의 눈이 그 여인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얼굴이었습니다. 10년 전. 한겨울 눈보라 속으로 내쫓았던 그 얼굴이었지요. 야위고 더러웠던 그 얼굴이 이제는 차갑고 단정하게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 씨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얼굴이 설마 수연이? 정대행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박 씨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박 씨를 내려다보았지요. 차갑고 고요한 눈빛으로. 실로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10년 전 그 대문 앞에서 박 씨는 위에 서 있었고 수연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지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마당에 내려앉은 침묵은 눈보라보다 무거웠습니다. 박 씨는 돌바닥에 이마를 댄 채 굳어 있었습니다. 방금 자기 눈으로 본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재원은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 역시 숨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멍하니 눈앞의 여인을 바라보았지요. 정대행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정한 얼굴로 아래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박 씨가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손끝부터 시작된 떨림이 온몸으로 번졌지요. 수연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쩌렁쩌렁하던 목소리가 이제는 바람 빠진 풀무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지. 내가 수연일 리가 없어. 내 며느리 수연이는 그때 죽었을 것이야. 스스로 한 말에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지요. 정대행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 씨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무릎을 살짝 굽혀 박 씨와 눈높이를 맞추었지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수연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 팔, 오른쪽 팔 안쪽을 모두 드러냈지요. 희고 깨끗한 피부였습니다. 흉터 하나 없었습니다. 붉은 반점은커녕 그 어떤 병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역병의 흔적이 있습니까?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안에 1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 팔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그러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원도 그 팔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화병으로 인한 열꽃이었습니다. 소녀가 그날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수연은 소매를 내렸습니다. 단정하게, 흐트러짐 없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채 쪽 문이 열리더니 작은 발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어머니, 10살 사내 아이였습니다. 눈이 크고 또렷했습니다. 걸음걸이가 씩씩하고 목소리가 맑았지요. 아이는 수연의 곁으로 달려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님이 오셨어요? 수연이 아이의 머리를 한 번 쓸어주었습니다. 그래, 인사드려라. 아이가 박 씨와 재원을 향해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이라 하옵니다. 박 씨의 눈이 그 아이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 눈, 그 콧날, 그 인매, 눈앞의 아이는 재원을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재원을 그대로 작게 빚어놓은 것 같은 얼굴이었지요. 이 아이가. 박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재원도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재원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너의 이름이 강이라고? 아이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재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박 씨가 두 손으로 땅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통곡이 터져 나왔지요.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역병도 아닌 것을 역병이라 하고 이 귀한 핏줄을 내 손으로 버렸으니 그 울음소리가 안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연은 그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눈 하나 깜박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냐고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수연이 한 번도 그 사람들을 완전히 잊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꿈에서 그 집 대문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고 강희의 얼굴에서 재원을 보며 가슴이 싸늘해진 밤도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수연의 마음 속에는 복수심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끝내야 하는 것은 깨끗하게 끝내야지 미련 두지 않도록. 수연이 곁에 서 있는 부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밖 조용한 곳으로 초가집 한 채를 마련하여라. 부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치 식량을 준비하여라. 박 씨가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내리는 채로 수연을 올려다보았지요. 수연은 박 씨를 보았습니다. 차갑지도 않았고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고요했습니다. 초가집 한 채와 한 달치 식량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으로 저와 두 분 사이의 모든 인연은 끊어졌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디 건강히 사십시오. 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요. 그러나 수연은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잠깐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희의 손을 잡고 안채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비단 남색 치마가 돌바닥 위를 스쳐 지나가는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박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며느리와 모르고 버린 손자의 뒷모습을. 두 사람이 안채 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정대행수의 이름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강희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어머니의 어깨에 닿을 만큼 키가 커졌지요. 수연은 가끔 밤에 홀로 앉아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빛이 오래전 눈밭에서 보았던 횃불을 닮았다는 생각을 했지요. 차가운 어둠 속에서 다가오던 그 작고 따뜻한 불빛. 최행수가 건네준 그 불빛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강희도 없었을 것이고요. 수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진심이 모이면 가족이 됩니다. 가장 차가운 눈밭에서도 사람의 온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버려진 사람은 반드시 더 높은 곳에서 다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 땅 어딘가에서 있었을 법한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쉬십시오.